네, 안녕하세요. 우리 천안성정중학교 3학년 친구들. 자, 오늘은 담화의 개념과 특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복습하고 그 다음에 담화의 맥락의 첫 번째 사각 맥락을 나가는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 학습 목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그래서 개념과 특성이 무엇인지 각각 이 두 가지만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 3-1단원 문제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담화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발화의 연속체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발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또 배웠죠. 발화는 머릿속의 생각이 음성 언어로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문자 언어는 우리 학교 교육에서는 발화로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을 사람의 성대, 음성을 통해서 나온 것이 바로 발화다라고 했죠. 그래서 발화가 여러 개 모여야 담화가 되고요. 담화의 구성 요소 4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그렇죠. 화자, 청자, 내용, 맥락. 화자는 말하는 사람을 의미했고요. 청자는 듣는 사람을 의미했어요. 내용은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말을 의미합니다. 맥락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배경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지금 몇 시니? 라는 이야기를 들고 뭔가 혼내는 맥락인지 또 아니면 시험 시간을 위해서 시계를 맞출 때 그때 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맥락인지 담화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맥락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상황 맥락, 다음 시간에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배울 겁니다. 또한 우리가 통일성과 응집성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통일성은 발화들의 내용이 내용상의 긴밀함이라고 했죠. 내용이 담화의 주제를 향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때 통일성을 갖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비와 유나 친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걸 보고서 신비는 4개의 발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주제가 각각 달라서 하나의 주제로 뭉쳐지지가 않았다면 유나는 수면과 건강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비슷한 내용들로 관련 있는 내용들로 이야기를 해서 유나의 말이 더 통일성이 있었다 했죠. 그래서 통일성은 내용상의 긴밀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응집성은 담화를 구성하는 발화들이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응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끈끈한 것, 그리고 뭔가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응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응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시표현과 접속표현을 활용해야 된다. 지시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을 지시해서 문장과 문장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표현이고요. 접속표현은 앞문장과 뒷문장 사이에 쓰여서 앞문장과 뒷문장을 각각의 의미관계로 연결하는 것이 접속표현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그저가 들어가면 지시표현이 많고 접속표현은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접속사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응집성은 형식상의 긴밀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담화의 특성. 첫 번째, 통일성과 응집성을 모두 갖춰야 돼요, 여러분. 통일성은 내용상의 긴밀함, 응집성은 형식상의 긴밀함. 그래서 이 2개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거는 올바른 담화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담화를 할 때 뭔가 준비해서 발표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에는 내 말이 통일성이 있는지 아니면 지시표현, 접속표현을 사용해서 응집성이 있는 그런 담화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돼요. 두 번째, 담화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맥락 속에서 결정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지금 몇 시니? 그죠? 그런 부분 또 아니면은 저 여기서 내려요 하는 버스에서 내리는 친구의 담화를 보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지시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지시표현은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표현, 앞에 나온 내용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지시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시 대명사, 지시 관형사, 지시 부사, 지시 용언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마지막 시간 프린트할 때 다 적혀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필기할 필요는 없지만 자, 이 PPT를 보면서 확인을 해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이그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그저가 붙은 말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거기 이그저가 아닌데요, 선생님. 이건 지시표현 맞나요? 그렇죠. 여기는 이것, 이에다가 어기, 뭐 거기는 그에다가 어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줘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그래서 여기는 이곳, 거기는 그곳 이런 의미가 비슷해서 앞에 나온 장소가 나올 때 우리가 여기가 좋았어, 거기가 좋았어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장소를 일컫을 때 우리가 여기, 거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시표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영상 멈추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한번 눈에 익혀주세요. 자, 이는요 화자와 가까이 있는 것을 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 그것, 저것 할 때도 이 이는 화자와 가까이 있는 것을 설명할 때 이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지금 앞에 마스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스크 굉장히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지 선생님 앞에 있는 거를 가지고 그 마스크 되게 멋있다 라고 이야기 안 하죠. 자, 그는 화자보다는 청자에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니터는 선생님보다 훨씬 더 멀리,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니터를 선생님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 모니터 되게 멋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모니터가 아니라. 그리고 현재 눈에서 보이지 않는 대상을 이야기할 때도 글을 써요. 예를 들어서 그때 그 사람은 정말 똑똑했어. 자, 그때 그 사람이라고 할 때는 우리 둘 다 눈에 보이지 않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이야기할 때도 글을 쓰기도 합니다. 저는 화자와 청자 모두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화자, 청자 모두 현재 눈에 보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 올클이 아니라 같이 학교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저기 저 샛별관 좀 봐요 친구들 이러면 여러분들과 선생님들 눈에 모두 보여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만 저 샛별관 보세요.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 일컬을 때만 저를 씁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응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접속사, 접속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했는데요. 앞 내용과 뒷 내용을 의미 관계로 연결해 줄 때 이러한 접속 표현을 사용해요. 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라는 말이 나오면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 앞 문장과 뒤의 내용 사이에 그리고가 나오면요. 앞 내용과 뒷문장, 앞 문장과 뒷문장은 비슷한 내용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비슷한 내용이 앞뒤 문장이 비슷한 내용으로 나열이 될 때 그리고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게다가 더욱이 또한 이거는 나열과는 조금 달라요. 이건 첨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A하고 게다가 B라고 하면 뭔가 A가 더 큰 개념이고 B는 조금 작은 예시나 부연 설명, B가 A를 부연 설명해 줄 때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자, 나열을 볼게요. 선생님은 달달한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느끼한 음식도 좋아합니다. 앞뒤 내용이 대등할 때는 그리고를 쓰잖아요. 그쵸? 그런데 A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달달한 음식을 좋아합니다. 게다가 너무 달달해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인 마카롱까지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카롱은요, 여러분 마카롱은 달달한 음식의 한 종류죠. 그리고 부연 설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A가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는 게다가 더욱이 또한을 사용해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은 앞뒤 내용이 앞뒤 A, B라고 했을 때 앞뒤가 좀 반대되는 내용, 역접, 반대되는 내용, 역접이라고 해요. 아니면 뭐 대조되는 내용이 나올 때만 그러나를 사용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은 어렸을 때는 공부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나서는 뭐 선생님이 어른이 되고부터는 공부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앞뒤 내용이 반대될 때는 그러나를 사용하죠. 자, 그 다음에 인과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가 쓰이는데요. 여러분 인은 원인의 인이에요. 원인. 그리고 과는 결과의 과예요. 그래서 앞뒤 내용이 나왔을 때
앞의 내용이 원인이고 뒤의 내용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내용이 원인과 결과로 이어질 때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를 사용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은 중학생 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따라서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지막 전환은 그런데 한편. 여러분들이 그러나랑 그런데랑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대립이고요. 이건 전환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 유행어가 하나 있어요. 뭐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라는 말이죠. 자, 이거는요. 앞뒤 내용이 반대되는 내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방향이 전환될 때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나는요. 앞뒤 내용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비가 왔습니다. 그러나 오후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는 조금 달라요. 반대가 아니라 다른 내용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어제 친구와 놀이공원을 갔습니다. 선생님은 어제 친구와 놀이공원을 갔습니다. 놀이공원을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놀이공원 간 거랑 비가 오는 거랑 반대되는 건 아니죠, 그쵸? 놀이공원을 갔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날씨 얘기가 나오죠. 비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전환을 할 때 우리가 그런데나 한편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땡땡땡 창문을 열었다.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리고를 넣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자리에서 일어난 거랑 창문을 연 거랑 단순한 나열이잖아요. 그렇죠? 부연 설명 아니죠? 자, 두 번째, 선생님이 무엇을 묻고 계시는가 명백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뭘까요? 그렇죠.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대립의 접속사예요. 그래서 무엇을 묻고 계시는 명백했다. 대답하지 못했다 사이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죠. 세 번째, 국제 원유값이 많이 올랐다. 땡땡땡 국내 기름값도 조만간 오를 것이다. 여러분, 전 세계의 원유값이 오르면 이게 원인이고요. 국내 기름값도 오르나요? 이거 결과로 봐요. 인과관계의 접속사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 네 번째, 선사시대 사람들은 시력이 좋았다. 땡땡땡 밤에도 그들의 시력은 어느 동물보다 뛰어났다. 이게 조금 여러 가지 답안이 나올 수 있는데요. 가장 완벽한 답은요. 선생님이 유도한 답은 뭘까요? 게다가였어요. 게다가. 왜냐하면 시력이 좋았다는 좀 더 큰 개념이고요. 밤에도 시력이 좋았다는 그 시력이 좋은 것 중에 하나의 예시고 부연 설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첨가되는 내용, 뒷내용이 앞내용의 부연 설명, 첨가되는 내용일 때는 게다가, 더욱이 이런 걸 쓰죠. 마지막, 성정중학교 학생들은 국어 성적이 좋다. 참 이상하게 마음씨도 곱다.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자, 성적이 좋은 거랑 이상하게 마음씨도 고운 거랑 여러분 이상하게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뭔가 확 변하죠. 그런 데가 들어가면 좋아요. 근데 성적이 좋은 거랑 마음씨가 고운 거랑 반대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은 사용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빈칸에 알맞은 접속사를 채울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담화 맥락에 대해서 수업을 나가볼 거예요, 여러분. 담화 맥락. 자, 여러분들 교과서는 116쪽을 한번 봐주세요. 선생님이랑 오늘은 117페이지까지만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담화 맥락을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 담화의 구성 요소에는 뭐가 있었죠? 화자, 청자, 내용, 맥락이 있었죠? 그 중에서 맥락이 중요한데 그 맥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상황 맥락. 두 번째는 사회문화적 맥락이에요. 첫 번째는 상황 맥락, 두 번째는 사회문화적 맥락. 그래서 이 두 가지 맥락을 배울 건데 오늘은 상황 맥락만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영상 멈추고 탐구 1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자, 탐구 1 한번 볼게요. 다음 만화를 살펴보고 담화를 해석할 때 뭘 고려해야 되는지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다가 표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가와 나의 담화 상황을 분석해 볼 거거든요. 자, 가와 나 이렇게 써주고요. 화자, 청자, 장소, 상황 써줄게요. 자, 화자, 청자, 장소, 상황 자, 써주고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가의 화자는 누구죠? 그렇죠. 남자 미용사분이에요. 자, 그러면 듣는 사람, 청자는 누굴까요? 그렇죠. 머리 손질을 받고 있는 손님. 장소는 그럼 당연히 미용실이 되겠고요. 상황은 뭐 하는 상황? 그렇죠. 미용사가 머리를 손질하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나는요, 어떤 담화일까요? 자, 화자는 누구예요? 네, 의사입니다. 청자는 환자이고요. 장소는 당연히 병원일 거예요. 자, 이때의 상황은 의사가 상처를 치료하는 상황이에요. 의사가 상처를 치료하는 상황. 그랬을 때 가와 나에서 어떠세요의 의미가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청자가 뭐라고 대답했을지 써보세요, 얘들아. 그러면 가에서 어떠세요는 어떤 의미일까요? 미용실이니까 당연히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드세요?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드세요? 자, 청자의 대답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마음에 들어요. 아니면 안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또는 안 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고요. 나의 어떠세요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의사가 진료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 부위가 아프세요? 치료 부위가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그럼 청자의 대답은?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니면은 아직은 아파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어떠세요라는 같은 발화예요. 같은 내용의 발화지만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가와 나의 어떠세요를 다른 의미로 해석한 까닭을 말해봅시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선생님, 당연히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담화가 다르게 해석되지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달라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달라서. 그쵸? 앞에 거는 미용사와 손님, 뒤에 거는 의사와 환자. 두 번째,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달라서.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달라서. 세 번째,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달라서.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달라서. 마지막, 화자의 발화 의도가 달라. 발화 의도가 달라서. 그쵸? 그래서 이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를 써볼게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의 발화여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고려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시간도 중요하지요. 시간과 장소 고려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화자의 발화 의도나 목적.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걸 왜 말했을까? 그쵸? 사자의 발화 의도나 목적을 모두 다 고려를 해야 우리가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로 맥락 중에서도 첫 번째 맥락, 상황 맥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황 맥락 필기하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비슷한 예로 너밖에 없다 라는 말을 어떤 친구가 선생님 짐을 도와줬어요. 그랬을 때
야, 민수야, 넌 정말 너밖에 없다. 난 정말 너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민수를 칭찬하고 고맙다는 의미겠죠. 그쵸? 그런데 뭐 자원봉사를 신청받을 때 민수가 손을 든 거예요. 그래서 민수야, 선생님, 뭐 다른 사람 또 누구 신청했어요? 했을 때 내가 민수야, 너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의미죠. 같은 대화여도 여러분 맥락, 상황 맥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면서 상황 맥락에 유의하면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밑줄 긋습니다, 여러분. 담화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맥락 속에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담화를 해석할 때는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맥락은 두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 범우맥입니다. 화자와 청자의 관계, 두 번째, 시간과 장소, 세 번째, 의도나 목적, 이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바로 상황 맥락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 상황 맥락은 여러분 장면 자체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장면 자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의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혼내는 상황, 아니면은 뭐 자원봉사 신청을 받는 상황, 딱 그 당시의 상황.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죠.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상황 맥락이고요. 내일 배울 사회문화적 맥락은요, 여러분 단기간에 형성된 게 아니라 오랜 기간 걸쳐서 만들어진 문화적인 관습, 가치관 이런 것들을 사회문화적인 맥락이라고 합니다. 다음 활동을 통해 담화를 해석할 때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까닭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영상을 멈추고 이 담화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나요? 많은 친구들이 잘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아빠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선생님, 요거는 주식 같아요. 주식. 이번에 잘 맞을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잘 맞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생각해 준 친구도 있고, 소개팅을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대요. 이번에는 그 여자랑 잘 맞을까요? 안 맞으면 어떡하죠? 요런 친구도 있었고요. 사격을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이번에는 제 총이 잘 맞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시험 문제. 선생님, 이번에는 제가 국어 잘 맞을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해준 친구도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 부여가 안 됐기 때문이죠? 그렇죠. 지금 상황 맥락이 부여가 되지 않아요. 화자청자가 지금 어떤 시간과 장소에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말을 했는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답을 써볼게요. 자,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담화인지 알 수 없죠?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담화인지 알 수 없어서 해석하기 어렵다. 정확하게 해석 안 되죠. 정확히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맥락이라고 하는 것도 담화의 구성 요소 안에 넣고 그거를 반드시 보면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상황 맥락을 가정해서 해석해보세요. 옷가게에서 손님과 점원이 하는 대화를 한번 봐볼까요? 이번엔 사이즈 잘 맞을까요? 안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잘 보기에는 44 사이즈도 잘 맞을 것 같아요 라는 대화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른 옷이 몸에 잘 맞을지에 관해 손님과 점원이 의견을 나누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 상황 맥락을 고려할 때와 고려하지 않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해보세요. 반드시 뭐를 고려해야 한다는 걸 우리가 교훈을 깨달았죠. 그러니까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 정확히 담화를 해석할 수 있다 까지 쓸게요, 여러분.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 담화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사회문화적 맥락, 두 번째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